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가능하면 촬영을 매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바쁜 일이 생기면은 뭐 당연히 빌 수밖에 없겠죠. 남의 그 수요일은 촬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일요일은 촬영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매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 중에 벨이 울리는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그때는 뭐 강의 마친 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가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글을 올리신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분은 다음 카페에 내 카페 유병태의 뭐 민법 완전 정복 유병태라면 찾을 수 있는데, 다음 카페에 옛날에 공인중개사 수업을 할 때는 카페 회원이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글을 올려주신 분인데, 내가 법무사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은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자질자질한 거 막 정말 솔직히 말해 신경질 나는 것까지도 오만 그 질문을 다 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법리를 터득하셔가지고 그 당해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법무사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법무사 2차를 합격하고 난 뒤에 내 카페에 와서 글을 올렸습니다. 얘는 그 사법시험 그만두고 뭐 다른 자격증을 많이 따긴 했지만 법무사를 따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법무사를 딸 것 같으면 사법시험 그만두는 그때 땄으면은 좀 쉽게 딸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나이라서 뭐 법무사 하면서 법정 가가지고 뭐 판사, 검사, 또 변호사 하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쪽팔리고, 아유 뭐 그래가지고 법무사 시험은 아예 쳐다보도 안 했고, 나중에 보니까 법무사 시험이 또 상당히 어려워졌더라고요. 사법 시험이 없어지는 그런 즈음에 해가지고 그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무사 시험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법무사 학교 가신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내 민법 수업을 들으면서 법리를 터득을 하고, 또 이제 해가지고 법무사 시험을 치고 합격 소식까지 내한테 알렸는데, 이분이 뭐 저기는 글이 잘렸지만 이분이 내보고 왜 선생님은 법무사 시험을 공부 안 하냐고, 이미 이제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뭐 한다고 막 이제 저쪽 시험에 이제 질려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뭐냐는 법무사 시험 문제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 민법 강의만으로도 법무사 민법 충분히 고득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민법은 다른 사람 수업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수업 듣고 내 수업의 맛을 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 민법 수업 못 듣습니다. 공인중개사 올라 있는 그거는 마지막에 한 거고, 이분은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 이전 강의,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는 약간의 촬영 목적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삭제되었고, 실제 오리지널로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채권 총론도 관련되는 쪽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채권의 대유권, 채권자 취소권, 다수 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 그걸 하는 이유가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중개사 수업이지만 강의를 했었고, 그거는 뭐 촬영 안 되는 쪽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수업의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합격을 하고 내보고 이제 오히려 와가지고 격려를 하신 거지. 아니 민법 실력이 그렇게 되면서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해볼까라고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그냥 선생 뭐 법무사 공부한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수강생들이 아니 그 어려운 법무사 공부를 하느니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될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쪽에 밀려가지고, 왜냐면은
시험 과목도 1차 과목이 뭐 아예 뭐 과목 수가 법무사가 2배로 많았으니까 그 사람이 내기까지 하자 했어. 유 선생이 바로 합격하는가 못하는가 하자고. 마음먹으면 합격해야죠. 뭐 바로 합격한 거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글 남겨주시고 물론 그때 한번 찾아오셨던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조금 힘을 내고 법무사 시험을 치게 되었고 해보니까 뭐 그냥 하는 거죠. 민법만 되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이분은 23년도에 처음 할 때 민법책을 구입하신 분인데 이번에 내건으로 하면서 다시 문자를 주셨습니다. 판례가 많이 추가됐죠. 내가 공부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했던 예들을 간단하게 넣어놔서 다른 책보다는 좀 보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상당히 정말 누구라도 딱 하면은 한 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했었고 뭐 1차도 합격하고 법무사 1차도 합격인데 2차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퇴직할 때가 되어 가니까 다시 법무사 자격을 따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도 23년도에 책을 구입하셨는데 또 책 새로 25년도에 낸 걸 보시고 또 연락을 주신 분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 치기 한 4개월 전에 내 인터넷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그 합격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하면은 4개월 만에 합격 아마 힘들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4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1, 2차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아예 공인중개사 처음 시작해가지고 4개월 만에 1, 2차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이분이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학하시는데 참 혹시 그 부동산 학과 석사 과정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꽤 괜찮은 대학에 일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뭐 공인중개사만 뭐 동차 합격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분도 민법 법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행정사를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다니던 회사 직장 생활 하면서라고 했죠. 직장 생활 하는데 서울 뭐 스카이 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뭐 했는데 자기만 합격했다는 거죠. 이분만 그 직장에 다니는 그분은 꽤 오랫동안 공인서 공부를 했는데 한 넉 달 남겨놓고 하니까 온갖 핀자를 다 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떨어지고 이분만 합격했다는 거죠. 민법을 잘 해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분은 이제 그 우리한테 사건도 의뢰하신 분이고 한데 하여튼 뭐 좋은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책을 보면서 다른 책과 다르게 한 주제씩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면 내용의 잔상이 떠오른다. 글씨도 크고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가능하면은 간단하게라도 사례를 들여놔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책을 구입하실 분은 이쪽으로 문자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여기를 해놓고 책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25분, 30분 이거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강좌가 25분, 30분 되도록. 자, 15페이지 동산. 법상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당연하겠죠.
세상에 남자 아니면 여자고요. 남자가 뭔데? 이런 물어봤을 때 여자 아닌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여자는 뭔데? 남자 아닌 사람 이러면 되겠죠. 참 어느 한쪽을 특정을 해놓고 그래서 부동산은 뭔데? 이런 물었을 때 동산 아닌 거 이러면 답이 되죠. 동산은 뭔데? 이러면 부동산 아닌 거 이러면 답이 되겠죠. 하늘은 테니스 코트 뭐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 별이 올렸죠. 그래서 앞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놓고 부동산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 이러니까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이라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버리면 토지 일부인 흙과 같은 것이 되겠지만 옮겨 심으려고 잠깐 심어놓은 거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이라 살짝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은 동산인가? 금전은 물건이고 동산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계에서 강제 통용되는 금전은 동산이지만 일반 다른 물건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특수한 동산이다라고 하는데 저 강제 통용력 있는 금전은 일정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축도 지불 수단인 것으로서 개성이 없으므로 점유가 있는 것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침해가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즉 소지한 사람 훔쳐가서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 소지 점유만 있으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금전 침해 상실당한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채권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금전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의 개념은 없으며 직접 점유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이 단어 외우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하면서 돈을 빌려서 그 친구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 손에 받는 순간에 그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지만 있으면 바로 소유가 인정되어 버리니까 직접 점유를 그 친구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내는 간접 점유하는 게 아니죠. 문자 멘트는 한번 보내준다고 약간 그랬습니다. 따라서 금전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의 개념은 없고 직접 점유만 가능하다. 또한 금전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쨌든 금전은 소지만 하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선의취득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전 채무는 이행불능은 될 수 없고 또 채권총칙 쪽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법에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것을 불능이라 하고 특정인의 입장에서 불능인 것은 불능이 아니라는 거죠. 돈 빌려간 사람, 빌려 쓴 사람이 자기는 돈이 없어도 옆집 아저씨는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채무자가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손해증명을 요하지 않고 금전 채무 불이행자의 무과실 항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채권법 총칙에 있는 조문들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죠. 채권 물건 아니고 동산 아니다라는 거. 극장이나 영화관의 입장권 이게 종이라면 얼마짜리죠? 한 50원, 100원? 쓰레기지 무슨. 근데 입장권 얼마 주고 사죠? 10,000원 주고 삽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러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죠. 무기명 채권 이름 안 써놨다는 거죠. 기차나 버스 승차권 이제 기차 승차권 아직까지 이제 이거 모바일로 하는데 버스 승차권 시내버스 승차권은 사라진 지 오래됐죠. 상품권과 같이 권리자를 특정함이 없이 그 권리의 성립이나 행사 및 존속이 정권의 존재를 요하는 것을 무기명 채권이란다. 권리가 종이에 화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의 상대방에 대하여 종이에 화체된 대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권리하고 물건은 다른 거죠. 물건은 눈에 보이는데 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확실히 있는 거죠. 특수동산,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동산 중에서 그 가치의 과다 또는 경제적 실익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공시함으로써 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말하는데, 특수동산의 실례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 다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라는 거. 선박 등기는 대항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는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는 거. 동물은 물건인가? 참 동물도 이뻐하고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내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우리 법상 사람 아니면 물건이죠. 물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앞에서 봤습니다. 일상적 관념에서 물건은 생명 없는 비생명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듯 하지만 민법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은 물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어느 나라 보면은 뭐 개가 주인의 뭐 재산을 상속했다 이런 말들 쓰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강아지가 아무리 뭐 고가치한 것이고 이뻐한다 하더라도 법상 권리 주체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인 물건을 강아지가 상속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특수 목적의 신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아지를 보호할 법리를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우리 민법은 252조 무주물 귀속의 규정으로 보아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물의 다른 물건에 대한 특수성, 다른 물건과 좀 다른 거, 동물을 다른 비생명체인 물건을 다루듯이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컨대 쇠를 잘라서 팔듯이 살아있는 소를 다리만 잘라서 팔기로 한다는 계약은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처리될 것이다 라는 것. 주물과 종물,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물건은 주물이고 그에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라 한다라는 것.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객관적 작용을 해야 된다. 예컨대 배의 녹, 시계와 시계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따라서 주택에 있는 식기나 컴퓨터 등은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종물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식기가 만약에 종물이라면 주택을 처분하면 식기도 다른 말로 쓰면 두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노도 같이 파는 거고, 뿐만 아니라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호텔 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닝 클린기, 호텔 주방에 시설된 뭐 냉장적 제빙기, 호텔 방송실에 있는 뭐 VTR,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위 물건들이 위 호텔의 경영자나 유용물의 상용에 공여되면 변론으로 하고,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물은 아니다. 종물이 아니니까 이사 갈 때 뭐 TV, 세탁기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죠. 독립한 물건일 것. 또 이래 이야기하는데 붙박이 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1 더하기 1은 뭔데 또 그거다 더하기 1을 하면 또 답이 바뀌고 또 더하기 1을 하면 답이 바뀐다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답이 바뀐다는 거. 어쨌든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을 따르지 않지만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구성부분이 되어버리면 부합물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정화조가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경우를 하더라도 정화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될 것. 종물은 독립물이어야 하지만 종물은 주물의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므로 주물과 장소의 관계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주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 법상 그렇고 판례도 일단 그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종물이 될 수 있다. 횟집의 건물에 붙어서 생선을 보관하는 수족관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당연히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달리 말한 바가 없으면 노도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노만 잊어버리면 노만 별도로 사올 수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만의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의 처분은 채권 행위나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적 처분을 의미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 부동산의 종물이라 하면 민법 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입하지 않은 관계여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입하지 한다 하면 주물 그 자체의 경제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종물이 아니다라는 것. 이 주물 종물 이론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 그 뒷부분 읽어보시고 종물로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종물 이론의 유추 적용. 종물에 관한 규정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이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그 이후의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하여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물과 종물 및 부합물과 부속물. 그 단어가 살짝 차이 나지만 법리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부합물, 부속물 이런 것들은 그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쪽에서 더 정리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살짝 살펴봅니다. 주물에 대한 종물, 장소적 밀접한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간단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부합물과 피부합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A 소유 건물을 임차한 B가 벽지를 발랐다 생각하십시오. 벽지를. 그래서 건물과 벽지 아주 근접하죠. 벽지 건물에 비해서 독립성이 없죠.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소유자는 그 A가 건물 소유자이고 B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벽지를 발랐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부속물 건물을 임차한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냥 2층 건물을 지었다고 봅시다. 당연히 상수적으로 근접성이 있죠. 1층 건물과 2층 건물은 독립성이 있죠. 동의를 얻어서 2층 건물을 지었다면 2층 건물은 그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는 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쪽에 가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합물과 관련될 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물과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배당금, 권리사용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한쪽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배당금, 권리사용의 대가죠. 노동의 대가, 사람 사용의 대가죠. 따라서 노동 사용의 대가죠. 따라서 한쪽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아니라는 거죠.
과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과실을 천연과실이라 한다. 즉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 뭐 젖소의 우유, 돼지의 새끼, 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의 사과, 배나무의 배 이런 거 이야기되는 거죠. 인공적으로 수치되는 물건이 있다.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의 새끼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집합물로 평가되지 않는 특정 돼지인 경우에는 새끼 돼지에 미치지 않지만 집합물로 평가된 경우에는 새끼 돼지에게도 미친다. 물론 이때도 별도의 자금 투자로 반입된 돼지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정 과실, 물건 사용의 대가인 또 다른 물건, 그걸 법정 과실이란다. 건물 사용 대가인 차임,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 금전 사용 대가인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 과실이다라는 거. 사용이익,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과실이익이 아니지만, 과실이 아니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는 거. 과실의 귀속, 천연과실의 귀속,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그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과일이 사과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사과나무의 일부죠. 분리될 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거죠. 그때 분리될 때 수취자에 속한다. 당연히 원칙적인 수취자는 그 사과나무의 소유자, 원물의 소유자이겠죠. 예외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누리는 것이 원칙인데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이 누리겠죠. 목적물 인도전의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유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들이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것. 이런 자들의 과실수취권은 무상의 과실수취권입니다. 유치권자, 질권자, 재단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들의 과실수취는 유상의 과실수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갖다가 혼용해가 쓰던데 옛날에 그 곽윤직 교수님 책을 보면은 이걸 은밀하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실수취는 무상의 과실수취를 말한다. 따라서 유치권자, 질권자, 재단권자는 무상의 과실수취권 없다.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유상으로 수취할 수 있다. 유상 수취는 돈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과실의 기소, 권리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는 것. 과실수취권 상호 간의 우열관계, 이론상 현실적으로 선의점유자가 먼저 과실을 수취할 것이다.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있을 때는 용익권자가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기하더라도 임대인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위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쪽에 가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고 기타 학문상의 물건의 분류, 단일물, 형체상 단일성을 갖추고 각 구성 부분이 개성을 갖지 않는 물건을 단일물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그 접시 일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합성물 여러 개의 물건이 개성을 잃지 않고 단일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합성물이라 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물 다수의 단일물이나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집합물이라 한다라는 것.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별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집합물이 거래의 일체를 이루어지면은 나타날 수 있는데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 다에 대한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융통물, 일반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에는 금제물도 있고 공용물, 공공용물 이런 것들이 다 관념 정리 한번 하시고,
대체물 거래계에서 객관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대체물, 그렇지 않은 부대체물, 당사자의 사이에서 딱 지정된 특정물, 그렇지 않은 불특정물, 그 특정물, 불특정물 밑에 동그라미 3번 구별 실익, 불특정물 1번 특정물, 2번 불특정물, 3번 구별 실익, 채무자의 목적물 보관 의무,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 채무 변제 장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쪽에서 구별 실익이 있다는 건 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고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비소비물이다 라고 하는데 소비물은 소비대차의 대상이 되고 비소비물은 사용대차, 임대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 가분물 나누어도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걸 가분물, 뭐 금전 뭐 분리해도 그 금전 성질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10개 가지고 있는데 5개씩 나누어도 성질이 안 바뀐다는 거죠. 불가분물 나누면 성질이 바뀌는 거. 살아있는 소 나누면 죽지. 그거는 소라 안 하고 소고기라 하죠. 건물 이걸 나눠버리면 뭐라지 그거는 백품. 그 정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